네. 안녕하세요. 전유정입니다.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럼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두 번째 책을 제가 집필을 했는데요. 이 책의 의도, 책을 집필한 의도는 제목에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당신이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에피소드를 풀어내면서 제 이야기를 넣어가면서 권유를 하는, 말을 건네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쓰기로 변화된 삶을 제가 이렇게 도식으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 계단식으로 조금 성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변화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쓰기 이전 첫 책을 쓴 후, 그리고 두 번째 책을 쓴 후,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는데요. 오늘 강연을 들으시고 나면은 이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쓰기 이전의 저의 삶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한 영상이 있어서요. 그걸 한번 시청을 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신나서 뛰어노는 애들 보면 그 어린 나이에도 신나게 했어요. 저렇게 좋을까? 나는 왜 저렇게 못하네? 사과하고 쓸데없이 합의되는 집안이 왜 길까? 80년생은 8년 압축해서 살아가 죽을 거 없을 것 같은데 사는 애 없지. 그래도 소몰이 하듯이 어렵게 나를 끌고 가요. 가보자. 왜 살아야 하는지, 그래야 되는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 단정하게 가보자. 그렇게 하루하루 어렵게 끌고 가요. 네, 꺼주셔도 됩니다. 나이스. 이 드라마 잘 아시죠?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이 대사가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제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정말. 그래서 내일 당장 종말이 온대 그래도 전혀 아쉽지 않은, 사는 게 조금 쉽지 않고 팍팍하고, 저희가 이제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반 선생님들끼리 자기 반의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늘 저게 왜 재밌을까? 왜 저게 저렇게 행복하지? 그런 감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저 영상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딱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상을 보여드렸거든요. 제 자신, 제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일을 하면서 초임으로 발령받은 유치원의 부장 선생님께서 저를 보면서 이제 던지신 말씀이 있으세요. 넌 감흥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늘 어떤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묵묵히 자기 일만 하고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디 가자 그러면 네, 싫어요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네, 따라가고 퇴근하고 오늘 바다 보러 갈까? 이렇게 왜냐면 유치원이 바다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다 보러 가자 하면 네 하고 따라가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바다 너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사는데 감흥이 있냐? 온 게 좋니? 오고 싶어서 왔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그때 한 번 더 이제 자각을 하고, 제 삶에 대해서 어떤 정의도 내리지 못하고 확신이 서지 않고 제 선택이나 판단에 대해서 어떤 사회에서 정해놓은 기준, 이렇게 하면 구색을 맞추겠지, 이렇게 하면 선생님다운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매 순간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을 이어가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평범한 삶이죠. 공무원이었고 안정되어 있었고 평범한 가정을 잘 누리고 있고 하니까 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전혀 모르실 텐데, 안에서는 막 늘 요동이 이렇게 치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생각은 되게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 같고요. 이제 40에 딱 다가가기 시작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초조해집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았어요. 지금 뭔가를 해서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이렇게 살겠구나, 계속 해결되지 않은 뭔가를 끌고 이렇게 살다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40에 마침 큰아이가 1학년에 입학을 하면서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휴직을 딱 내고 들어가서 제 속으로 생각했던 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야지. 유치원에 다시 오지 않고 내 어떤 정말 나만의 진짜 삶, 만족스러운 삶을 찾아가지고 그 삶을 살 거야,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야 하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들어가요, 휴직을. 그러면서 이제 시작됐죠. 자기계발 열심히 쫓아다니고 강연 듣고 새벽 기상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너무 기쁘고 재밌더라고요. 그냥 제가 선택한 열심이었으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사실 제가 책도 잘 안 읽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책을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을 새면서 책을 읽고 과정들을 막 겪으면서 우연히 이제 같이 영어 공부를 하는 모임의 어떤 분께서 이 책과 강연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100일 100장 이야기를 처음 하셨어요. 100일 동안 우리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글을 쓰는 프로그램을 이제 할 건데 무슨 말씀 하셨냐면 100일 동안 글을 쓰려면 나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런데 100일 동안 쉬지 않고 쓰면 분명히 전과는 다른 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해결하고 싶은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계속 남는 거죠. 그러니까 제 친동생이, 제가 쌍둥이인데 쌍둥이 저를 너무 잘 아니까 하지마, 글쓰기 하지마, 지금도 너무 바빠, 어떻게 할 거야, 하지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맞아, 안 하는 게 좋아하고 이제 포기를 했는데 계속 뒷덜미에서 당기는 거예요. 그 말, 내가 달라질 거야, 그 말이 자꾸 남아가지고 덜컥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라서 글쓰기를 한 건 아니었고요. 그 말씀 하나에 딱 붙들고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그 100일을 쓰면서 정말 굉장한 감정들을 경험을 하는데 쓰다가 말고 책상에 엎드려서 막 울기도 하고요, 소리내서.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글쓰기가 이런 치유의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고, 그 100일의 과정 안에서 제 나름의 개인적인 사정상 굉장히 힘든 일도 있었거든요. 3일 동안 밥을 안 먹고 울 정도로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조차도 글을 놓지 않고 막 썼어요. 동생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네가 그때 글이 없었으면 너무 무너졌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정도로 글이 정말로 저를 붙들어줬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일을 그렇게 완주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를 이해할 수 없었고 나조차도 남을 누구한테 소개를 할 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나는 왜 이럴까 했던 것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기억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고등학교 때 막 고3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과를 추천해 주실 때 너는 문예창작과나 국문학과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또 그때 생각나고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내가 글을 좋아했구나, 그래서 이게 끌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제 삶의 전체가 그냥 훌륭하게 지금 이 삶이 잘 살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100일을 완수하고 이제 대표님하고 책과 강연에서 이제 완주하신 분들은 책 쓰기 하셔야 되니까 코칭 받으러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가면서도 나는 책 쓸 게 아닌데, 나 뭐 쓸 거 없는데 안 쓴다고 할까 막 계속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바라던 목적을 이뤘거든요. 저에 대한 해결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대표님하고 코칭을 이렇게 하면은 제 이야기를 쭉 하게 되잖아요. 하는데 이렇게 쭉 들어보시더니 저는 직업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치유를 하고 위로를 받았음에도 그때까지도 그만둬야지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때 대표님께서 하셨던 말이 작가님, 하나의 일을 10수년 동안 한다는 거는 쉽지 않다. 분명히 어떤 좋은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하셨을 거다. 그거를 글로 써보자. 당신의 일을 글로 써보면 일을 바라보는 시각 그런 것들이 변할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하셔가지고 말씀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득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괜히 쓴다고 했어 이렇게 후회를 한 거죠. 왜냐면 제 일에 대한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해가지고 안 한다고 할걸, 괜히 한다고 했다,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쓰기 시작해야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동하지 않으니까 잘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 써지고 어떤 화만 자꾸 표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당했던 어떤 부당한 대우들, 되게 힘들었던 기억들 이런 게 먼저 막 떠오르고 너무 막 안 좋게 썼어요. 화를 냈죠. 글에다가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싸우자는 거냐, 이거 아니다 다시 써오세요 계속 그 과정을 반복을 했는데 그러면서 정말로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순간도 열심히 하지 않은 적은 없었구나. 그리고 그때 이제 휴식 중이었으니까 아이들 웃는 얼굴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렇게 웃었었지. 뭐 그런 순간들이 생각나고, 그동안은 제가 일에서 겪었던 힘듦, 부당함 이런 것들을 기억이 자꾸 먼저 났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그 반대쪽의 경험들, 감정들이 막 새록새록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감사했어요. 대표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했고 제 일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쓰는 중에, 이제 책을 마치고서가 아니라 책을 쓰는 중에
복직을 결심을 하고 중간 9월 달에 이제 복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직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해석하는 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삶을. 제가 제 일상을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전과 다르게. 예전 같았으면 사소한 부대낌, 힘듦 이런 것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렇게 남은 그날 하루에 남았던 문장들을 가지고 와서 저녁에 막 글로 써보고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책을 완성을 합니다. 첫 번째 책을 쓰면서 다른 내가 꿈꾸던 어떤 새로운 삶, 진짜 나의 삶은 저기 멀리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구나. 내가 사는 이곳에서 의미를 찾고 내가 해석을 하는 대로 또 그 삶이 그 새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각인이 되는 걸 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첫 책을 쓰고 발견했습니다. 제 두 번째 책에도 글빛이라는 꼭지가 있거든요. 글을 제가 원하는 어떤 내 삶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내가 살고 싶은 모습, 내가 오늘 살아냈을 때 이 부분이 조금 실망스러웠어, 이렇게 고쳐 살고 싶어 라는 부분을 글로 쓰면서 그걸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문장 공부의 매력을 알게 되는데, 문장 공부는 뭐냐면 제가 첫 책을 쓰면서 대표님하고 코칭 계속 받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 쓰는 글이다 보니까 깊이가 없죠. 깊이가 없고 조금 더 깊게 썼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와닿게 썼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알려주신 방법이 문장 공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수준이 높은 작가의 문장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떠오르는 어떤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봐라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더 독자가 읽었을 때 확 와닿게 쓰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문장 공부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인식의 경계가 넓어지는 듯한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언어는 제가 결코 거기까지 닿아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몰랐던 언어가 내 안에 생기니까 그만큼 조금씩 내 삶이 커지는구나, 내 삶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책과 강연 안에서 문장 공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제가 남 앞에 나서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줌을 하고 처음에 할 때도 모든 사람이 저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막 끝나면 막 목소리도 떨리고. 진짜로 너무 힘들어서 저는 왜 이렇게 떨리죠?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자, 하다 보면 괜찮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네, 그래서 이제는 줌이 적응이 됐습니다. 줌이 적응이 돼서 잘 하고 있고,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제 두 번째 책을 써야 하는 시기가 왔는데, 어떤 책을 써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걸 꼭 전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지금 글쓰기를 통해서 배우고 달라져온 이 과정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게 어쩌면 글쓰기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걸 찾았지만, 다른 분들은 글쓰기를 통해서 다른 어떤 걸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내가 어떤 소질이 있는 다른 걸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시니까 이것을 꼭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 번째 책을 쓰게 됩니다. 정말 첫 번째 책도 정말 어려웠는데, 첫 번째 책은 퇴고의 시간, 글 쓰는 시간에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출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었거든요.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퇴고의 시간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나름대로 문장 공부도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작가님들께 요령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말씀도 드리고 막 고쳐드리기도 했던 사람인지라 내 글이 엉망이다 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어떤 말을 듣냐면, 작가님 글이 좀 심각해요 이런 말씀을 좀 듣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독자로 하여금 확 공감이 되거나 몰입이 되거나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저 작가님만의 언어로 막 풀어내는데 그게 자칫 집중력을 흐트리게 하거나 이렇게 너무 막 꼬고 하다 보니까 전달이 잘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그런 날카로운 피드백을 처음 받은 거죠. 편집장님을 만나고서 제가 진짜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을 배우기도 했고, 동시에 편집장님 덕분에 작가로서의 소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네,
이 책을 쓰고 나서 제가 어떤 꿈을 꾸냐면요. 아까 대표님이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업 작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꿈을 감히 이제 꾸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교사 일을 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잘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어쩌면 내 안에도 좀 더 괜찮은 내가 있는 게 아닐까? 라는 발견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제가 저 작가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부끄러운 것 같아요. 겨우 2권을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책 출간 강연을 할 때도 한 10권쯤 쓰면 저 작가라고 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물음표의 과정 안에 그 시간들을 좀 넣어보고 싶고요. 마지막에는 언젠가는 전유정이라고 하면은 많이들 아시는 정말 전업 작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글쓰기를 시작하셔서 작가님들, 그리고 여기 오신 여러 분들의 오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